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초대하신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록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가볍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오늘 박사님과 대담을 나누게 돼서 지금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광이고 자리에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장 큰 숙제. 예, 저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인구 구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인구에 방점을 두고는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경제 쪽을 매크로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별에서 온 그대 그 보면은 제일 처음 도입부에 이제 40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허허벌판에서 이제 건물하고 빌딩이 막 지어지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저게 우리나라 60년 동안에 압축된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요. 그 이제 그걸 보시면 앞으로 이제 도로와 건물과 항만을 어디 더 지을 데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이제 자본을 투자할 곳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율이 이제 떨어지게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0.4% 성장률에서 KDI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첫 번째 그런 요소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인구 부분. 예. 자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0.4% 정도 성장률에 기여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주 심각한 것 같고요. 그 보면 이제 KDI 같은 경우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0%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2030년에 가면은 마이너스 0.3, 2040년에 가면은 마이너스 0.7% 이렇게 가니까요.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KDI가 수정 전망한 게 2.5%인데요. 장기적으로 이게 인구가 마이너스 0.7 이 정도의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니까 이게 뭐 이 부분이 가장 우리나라의 큰 도전 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 뉘앙스로는 이제 잠재 성장률 관점에서 말씀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 설명해 네, 주신 네, 것 같고 그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3대 기업 부문을 나누면 예, 자본 투입은 뭐 정체되고 네, 그리고 노동 투입이라는 요소는 마이너스 기여를 네. 하게 되고 그 남은 것이 총 요소 생산성. 생산성인데 1% 정도 보통 생산성이라는 면도 역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주고받잖아요. 예, 예, 자본 투입도 이제 해외 직접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계속 인구 감소고 인구 오너스 시대에 굳이 한국에 자본을 투입할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예, 이런 것들이 주고받으면서 예,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리시고 예. 그 그림의 예, 가장 맞습니다. 기본 중에 하나가 또 인구라고 예, 말씀해 예, 주신 거예요. 예. 장기 저성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성장은 들어가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장기자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 네. 장기자가 붙게 되는 게 이제 인구의 요인이 더해지는 것이고 인구 요인은 뭐 한 2040년대를 넘어가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급속하게 한 30에서 40년 영향을 주니까요. 네. 예, 기본적으로 장기 저성장 부분의 핵심적인 요인이 이제 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 예. 어쩌면 안타깝게도 그게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재는 진단이 내려지고 네, 그러면 우리로서는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의적절한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예,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 예, 그러니까 성장이 지금 멈춰가고 있는 국면인데 그런 국면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예,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는데 그 기업들에서 또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강의와 그 강의 대상이 원하는 강의가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강의 대상자 중에서는 또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60년대생이 은퇴를 시작했고요. 예, 그러면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런 큰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 이게 성장하는 시대는 뭐 나름의 노후 준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성장이 멈춘 시대의 노후 준비는 또 다르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에 우리나라
앞으로 인구 구조 문제로 인해서 갖게 될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인구의 구조는 이제 정해진 미래입니다. 생산 인구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뭐 확률 90% 이상으로 정해진 미래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정해진 미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네. 우리가 여성 노동력과 그다음에 장년 노동력,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는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주어진 정해진 미래이지만은 경제 활동 인구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혹은 이제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국가의 틀이 잘 갖춰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이런 성장이 멈추는 시대, 이것도 멈춘 시대도 사실은 우리의 대응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멈추는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멈추는 시대 크게 이제 틀로서는 국가에서 이제 이런 부분 정해진 우리가 운명 같지만은 이 부분에 국가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국가나 사회의 대응으로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부분입니다. 개인의 대응인데요. 결국은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동물들이 먹이가 없어지면은 서식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코끼리 같은 경우 하루에 15km를 걸어서도 계속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고 혹은 뭐 우기와 건기 때도 이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멈추는 시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 내에서 먹을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본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은 결국은 이제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산을 국내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점, 글로벌 관점으로 보자는 것이고요. 어제 그래서 저녁을 하다가 누가 재밌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당신은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이게 아니라 이제 자기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코스모폴리탄이다. 이렇게 지구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산 관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그리고 한국의 통화만 가지고 있던 시대 원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코스모폴리탄적인 쉽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이제 글로벌 자산을 가지는 것.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다는 게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90년대 이런 데는 한번 우리가 미국 주식 살려면은 증권사에 하여튼 연락하고 증권사에서 또 주문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밤에 바로 미국의 거래소에 주문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시장은 닫았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했을 때 또 주문을 낼 수 있고 모바일로 클릭하면을 해서 전 세계 자산에 이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이제 이렇게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글로벌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시각으로 자기의 자산을 배치해야 된다. 자산을 소위 말해 서식지를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가장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대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옮겨가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은 어제 또 제가 이제 증권사 이제 임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으로 나간 돈이 거의 한 개인들이 한 130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제 서식지를 옮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서식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좀 생경하고 그런 곳인데 그러면은 그 서식지를 옮겨갈 때 지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문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정말 많은 주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한 3시간, 4시간짜리 토론의 주제들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꼭 두 꼭지를 토론이니까 의견을 좀 드려보면 저도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구는 감소하지만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경제 활동 인구가 줄더라도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예, 교육 R&D에 더 맞습니다. 많이 투자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다면 국가적 대응이 가능하겠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을 줄이자라는 방식인데 네. 저는 오히려 교육 예산을 늘려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혁신적 전 인구의 인재화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네. 인재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국가적 대응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어 출생이 지금 뭐 나중에 30만 명 된다고 그러면요. 1인당 1.5명을 하게 되면 45명의 출생과 비슷한 효과니까요. 그렇죠. 예, 예. 너무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 의견 한 가지 생겼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떠오른 큰 또 주제는 요즘 좀 크게 부상한 대주제인데 엔캐리의 청산. 예, 예. 근데 엔캐리가 그동안 발생했었던 그 배경이 일본이 최근 한 8년 동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이용해 왔고 특히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미국이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약 한 6%포인트의 기준금리 격차가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맞물리면서 이게 청산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시장에 팽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저는 어떤 의견이냐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뭐 0.4% 수준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지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미국이 중립금리로서 목표하는 금리가 우리의 기준금리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도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형식의 한국에 투자하는 그 비중보다는 같은 돈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투자하는 그런 돈의 움직임은 더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막연한 가정하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주제입니다. 예. 엔캐리 트레이딩은 뭐 최근에 청산도 꽤 이루어졌다고 그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금리 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또 강하게 발언을 했다가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또 발언을 또 이제 후퇴를 했는데요. 앞으로 뭐 금리의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올리겠다 해놓으니까 막 다들 난리가 나버린 것이죠. 중앙은행의 이제 발언의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상당히 엄청나게 보수적이잖아요. 거의 20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한 나라이고 그런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중립금리 혹은 뭐 정책 중립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 그건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통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된다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의 이제 0%대 금리하고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그쪽으로 그 정도 금리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로 성장보다는 훨씬 이제 다른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제로 성장대에 오게 되려면은 뭐 얼마 안 남았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한 2050년 전후 그 정도가 이제 제로 성장대로 보니까요. 그 정도 같으면은 뭐 좀 이제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인구가 우리가 제로 성장이 접어들 때 미국은 인구가 또 한 5천만 명 늘어나니까 미국은 노동도 투입되고 자본도 투입되고 하니까 미국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아요. 실질 성장. 예. 그래서 그 시기쯤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2040년 넘어서 그 시기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도 이제 어떻게 이동할지 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만 보고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글로벌하고 이쪽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채권이라는 금리는 뭐 예금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 투자 부분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내만 머무르지 말고 전폭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투자를 하자. 그쪽으로 이제 일종의 투자 자본을 옮기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라는 이제 주제가 이제 떠올라서 일본이라는 관점에서도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저성장,
뭐 고령화, 또 인구 감소,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일본화,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비슷한 부분도 물론 있고 네. 전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저는 당연히 강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려 속에서 한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들, 어떤 것들을 주로 예의주시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제 문제고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회 문제, 단기적인 사회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앞으로 뭐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요. 이제 청년 노동력에 유입되는 숫자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지금 이제 사회가 AI 쪽으로 변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AI라는 곳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신규 유입되는 청년 노동자들입니다. 네. 지금 50대, 60대에 아무리 전환을 해봐야 여기 훨씬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산업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을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청년 젊은 인구인데요.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수급의 미스매치가 아주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쪽에서는 수요는 큰데 공급은 줄어들고, 그다음 그렇지 않은 곳은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많고, 네. 이런 식의 이제 미스매치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군대 숫자 문제, 그다음에 의사의 숫자 문제, 그다음에 지금 뭐 고등학교 정원보다 대학교 정원이 이제 더 많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대학을 어떻게 구조죠. 부피를 줄여 나갈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의사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철희 교수 서울대 이제 네. 인구 쪽에, 그분은 뭐 이미 이쪽에 의사가 향후에 2만 명인가 뭐 하여튼 필요하다, 이렇게 방법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론은 차후고 일단 그 숫자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당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닥친 큰 문제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만은 지금 요양하는데 케어가 거의 35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숫자가 모자랍니다. 여기에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서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요. 예, 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네. 말씀 이렇게 쭉 경청하다가 생각되는 게 결국 한 60년대생 예. 이들이 이제 은퇴 러시를 이미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우리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거시적으로 보면 20년부터 24년까지 여러 가지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근데 우리나라만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만났는데 그게 인구 구조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60년대생도 이제 은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이제 적정 생활비가 한 380만 원인가 요 정도 되잖아요.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적정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자영업이고, 그러니까 자영업에 많이 뛰어드는데 또 그만큼 자영업의 폐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의 창업이 있고 100만의 폐업이 있는 예. 이런 구조 속에서 또 60년대생이 은퇴하고 또 추가적인 은퇴가 러시가 일어나게 되면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자영업의 과밀화가 더 전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창업과 많은 은퇴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예.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인구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이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성장률이 이제 더뎠고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이제 장기 경제 전망에서 인구 문제도 저도 약간의 퀘스천이 있긴 한데 저는 아직은 인구가 경제 성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아직은.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뭐 언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제 주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장년층 60에서 64세 고용률이 한 65% 정도 네. 되니까 이게 50대 고용률에 비해서 한 10에서 12% 포인트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고용 시장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다만 이제 유입되는 청년의
숫자가 이제부터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게 앞으로 이제 나타날 부분이라서 이제 지금 인구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성장률이 이렇다가 아니라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좀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적정 생활비 같은 경우에 이제 400만 원이면은 꽤 중산층보다 좀 위에 속하는 것 같고요. 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노후 포장 패널 2년마다 하는 데이터 보면은 하여튼 2021년에 전망한 것, 조사한 것 기준으로는 대략 한 서울 지역에 한 330만 원 정도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부부 기준으로 말씀. 예, 이것도 부부 기준이고요. 그래서 330만 이게 원. 어디에서 네. 조사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다 다릅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는 장기 시계열 데이터가 있어서 그게 좋아서 그냥 이걸 네.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전국 평균으로는 한 300 정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0 정도면은 네. 이제 조금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예, 이 정도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이제 공부를 시키고 나서 드는 생활비 예. 뭐 이 정도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이제 생활비가 저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생활비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은퇴 자산을 모아 두었을까 네. 하는 게 이게 퀘스천인데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많이 보실 테니까. 네. 그런데 저도 이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좀 달라서 좀 헷갈리는데요. 네.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제일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이니까요. 거기 보면은 50대의 이제 순자산 부채를 제외하고 50대의 순자산 같은 경우가 네.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현금 자산 해봐야 이제 금융자산이죠. 한 1억 4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순자산 집 포함해서요. 한 4억 8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금융자산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5억 원 자산을 가지고 순자산이 5억 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1억 원을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부부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보면은 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평균 월 100만 원 되니까요. 65세부터 받는다면 월 100만 원의 이제 자산 가치를 따지자면 3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5억 원에다가 국민연금도 저희가 돈을 넣어서 불입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DB형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저는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제 집어넣는다 하면은 대략 한 8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주택 포함해서 그 정도 자산이 되게 되는데 8억 원 정도의 자산이면은 아까 적정 수준의 그 은퇴 생활비 계산하면은 딱 맞는 수준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게 중간 계층 이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거든요. 평균이 이제 여유가 조금 없을 정도로 조금 빡빡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균이 아니라 이제 중간값 정도로 본다면은 이제 연령별로는 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분위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거 보면은 이제 5분위로 나누면은 20%씩 돼 있고 5분위가 제일 높은 자산이겠죠. 거기 자산이 이제 5분위가 한 15억 정도 되고요. 3분위가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배가 차이 나는 것이죠. 그게 중간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은 딱 맞는 수준이지만은 중간에 해당되는 그 수준의 사람들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월 300도 평균이니까 뭐 그 정도 맞추면은 평균으로서 서로 꼭꼭 맞는 그런 수준이라서 조금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중간에 있는 계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조금 잘못 대응하면은 이게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 저소득이나 저자산가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도 국가의 서브시디를 받아왔기 때문에 뭐 이후에도 국가의 서브시디를 받고 또 낮은 생활비로 이렇게 절약하면서 사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잘못 대응을 해서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할 리스크.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응이 이제
준비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뭐 사실은 크게 케어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에 속하는 사람도 꽤 노후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노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가뜩이나 이 자녀의 수가 줄어드는 구조인데 네. 그 자녀의 부양 부담은 더 늘어나니까 네. 참 이게 여러 가지로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 성장이 멈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그 성장이 멈춘 시대를 지금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특히 이런 변화가 변곡점이 올 텐데 그 변곡점을 2040년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 이유가 제일 궁금합니다. 예. 왜 우리 한국 경제의 변곡점이 2040년이라고 예, 예. 30년도 아니고 예. 50년도 아니고